실질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따르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16,000명에서 지금 27,000명, 10,000명 정도가 불과 10년 사이에 더 많은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 도대체 뭐 이런 게 뭐 환경, 지도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방금 보여줬던 지도를 이제 연속해서 보게 되면 다음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뭐 비슷비슷하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항생제 처방률이라든지 경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 항생제를 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나라별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률을 보면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증상이 뭐냐면 자폐예요. 최근에는 무슨 변호사 나오면서 자폐에 대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도 했는데요. 이 자폐에 대해서 보면은 자폐 발생률이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생제 사용률이 자폐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크다는 거고요. 반대로 중간에 하나를 단어를 끼우게 되면 뭐냐면 자폐라는 게 항생제 사용률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이 파괴가 되면 장내 미생물이 파괴되면서 아이의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중간 과정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이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진한 부분, 이렇게 진한 부분이 되어 있겠죠. 이 진한 부분이 뭐냐면 비만율이에요. 그러면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다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리려면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항생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장내 미생물이 파괴가 되고요. 장내 미생물이 파괴되면서 T 조절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 T세포라고 하는데 이게 면역력을 정상화하면서 우리 몸에 염증이 안 생기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파괴가 되면서 지방세포가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염증을 일으키면 지방세포가 또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 자기가 지방을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을 20배 정도로 늘려버려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항생제에 의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무너지게 되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조절 T세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면역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면역력이 무너지니까 지방세포가 갑자기 폭증을 해가지고 얘가 지방 축적률을 10배에서 20배 정도 늘려버리니까 비만율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항생제 얼마나 먹는다고 많이 안 먹는데 뭐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먹은 항생제를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하수구에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용량으로 동물에게 가면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갔던 항생제가 인간에게서 저용량으로 다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환고리를 끊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라 전체의 항생제 처방률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내 몸에서 어디에서 끊어야 되냐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항생제 조금씩 개선해야 되겠지만 이게 개선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내 아이는 이미 10년 동안 자라버렸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폐라든지 ADHD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에 가능성에 10년 동안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적어도 항생제가 들어오더라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만이라든지 자폐라든지 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영향도 없앨 수 있습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이 항생제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동물이겠죠. 동물들이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조금 기후가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최저 온도가 높아지는 곳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해안가이기 때문에 최저 온도가 급격하게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증상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인데 조금 더 오래가 되면 이쪽에서의 온도 부분들이 높아지는 부분이 생겨요. 이쪽에서는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용량 항생제에 노출돼 가지고 겨울 날 때 점점점 내성균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온이 떨어지는 정도를 표시한 거고 이게 내성률을 표시한 겁니다. 즉 기온이 확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우리는 내성균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기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환경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DHD라든지 틱장애라든지 자폐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소화비만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ADHD는 7살 미만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7살 이후에는 이제 이게 방해로 잡히지 않았을 때는 틱장애로 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과정이 점점점 심해지면 이게 자폐로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인들이 대부분 장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소화비만도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이게 소화비만이는 아이들이 소화가 비만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틱장애라든지 ADHD가 안 나타났다고 안심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도는 넘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가 그냥 나름 왜 이렇게 집중력이 남들보다 좀 안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에 장내 미생물이 파괴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원인이 항생제가 내가 먹지 않고 싶어도 먹는다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있어요. 항생제를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생제는 병원에서 처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병원 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병원비도 비싸고 항생제도 비쌉니다. 의료보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율이 세계 1위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물에게 많이 사용을 해요. 동물에게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1940년대부터 동물에게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에 질병이 아니라 동물의 체중이 느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물이 한마디로 살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을 했고 실험을 해봤더니 쥐에게 4주 동안 항생제를 저용량으로 계속해서 먹였더니 지방세포가 엄청나게 폭증한 것을 확인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항생제를 정량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다시 데려와서 저용량으로 먹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항생제를 먹고 자란 그런 비만세포 또는 지방세포가 가득가득 차 있고 염증 물질이 가득가득 차 있는 그런 소고기라든지 가축을 먹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형태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도 과거에는 중요했지만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동물이 오메가3가 부족했던 동물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도 오메가3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는 거에 플러스 이게 항생제를 먹고 자란 소하고 돼지하고 닭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끊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다시 내 장에 있는 미생물을 키워가지고 이걸 정상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현지에서는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도 내 스스로서 장내 미생물을 키워서 이걸 다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건강은 다각적인 이제 케어가 필요합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봐요. 어떻게 보냐면 이게 물을 그냥 먹입니다. 이 쥐에는. 그 다음에 이쪽에서 4주 동안 저용량으로 해서 쥐가 못 느낄 정도로 항생제를 조금씩 물 대신 먹여요. 그러니까 물에다 타놓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세로토닌이 이쪽에서는 풍부하고 비타민 B도 풍부한데요. 이쪽에서는 비오틴뿐만 아니라 세로토닌도 고갈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글라이신하고 가바라는 것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바나 일단 우리 몸에 좋고 안정을 취해주고요. 실질적으로 잠을 자오르게 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증가했으니까 잠을 많이 자겠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오히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게 가바라는 게 여러 가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멜라토닌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원료가 쌓이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 쥐는 잠을 못 자게 돼요. 그 다음에 성장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관리를 못 해주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플러스 쪽으로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들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서 장내 미생물을 키우면 좋아져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항생제를 저용량으로 고기를 먹으면서도 뭐를 먹으면서도 먹게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야 라는 것까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쥐를 한번 또 실험을 해봤을 때요. 이거 쥐를 가지고 실험 많이 해봤죠. 이거는 그냥 장내 미생물을 완전히 파괴한 쥐입니다. 계속해서 항생제를 먹인 쥐죠. 옆에 있는 쥐처럼.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정상적인 쥐고 그냥 바로바로 키운 쥐입니다. 그렇게 키웠더니 어떻게 되냐면 다 자라고 나서 뇌에 대한 혈관을 확인을 했더니
뇌혈관이 굉장히 엉망으로 자라 있어요. 이쪽으로는 풍성하게 자라 있는데 이쪽 항생제를 많이 먹었던 쥐 같은 경우에는 뇌에 대한 혈관이나 이런 게 잘 자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 있지 않고 내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쥐가 나타나게 되면 이쪽에서는 깜짝 놀라서 도망갑니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하고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장내 미생물이 파괴된 쥐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뭔가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데 장내 미생물이 튼튼한 쥐는 호기심을 갖고 냄새를 맡습니다.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은 지능이 높다는 거고요.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이 쥐하고 친하고 싶어 하면서 사회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인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면 대변 검사를 해요. 우리 그 마이랩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이 건강이라든지 내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미래를 위해서 체변 검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도 체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좋은 아이예요. 이쪽에 좀 진하게 되는 뭐냐면 장내 미생물이 안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가지고 자폐 검사를 해가지고 자폐 점수를 봤더니 장내 미생물이 파괴된 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자폐 점수가 높았어요. 즉 설명을 해드리면 장내 미생물이 균형이 망가진 애들은 자폐로서의 점수를 파악해 본 결과 자폐로 갈 점수가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은 아이의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장내 미생물이 이제 자폐 증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장내 미생물을 완전히 바꿔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변 이식술이라고 해가지고 알고 계실 건데 대변을 완전히 예를 들어서 관장을 하고 나서 좋은 아이의 대변에서 이식을 받아가지고 변을 주입을 해가지고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랬더니 자폐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개선됐다는 게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장 상태에 따라서 뇌, 특히 아이들의 뇌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이랩을 하고 있는 건 대단한 거구나. 이게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뇌 검사는 마이랩 같은 체변 검사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선할 수도 있다고 봐요. 조금만 활용을 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내 미생물 이쪽이 어떤 거냐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균. 지금 이쪽은 지금 뚜렛 중유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틱장애라고 하잖아요. 틱장애. 틱장애인데 이 틱장애에는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언어로서 소리를 많이 지르거나 이런 것들 그런 언어적 장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행동이 과격해지는 거. 막 흔들고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한 가지만 있으면 그냥 틱이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 다 있는 경우 소리도 내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1년 이상 갔을 때를 그거를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뚜렛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뚜렛 증후군 이게 TD가 되겠죠. 뚜렛 증후군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정상적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균은 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장내 미생물이 어떤 균주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뚜렛 증후군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생후 6개월 동안 태어나자마자 먹인 거니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지금 여기 리더님도 경험하실 때 혹시 우리 아이가 또는 주변 사람들이 제왕절개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남들보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조금 일찍 노출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개월 동안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나서 이거를 13년 동안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추적 조사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은 그룹은 0%예요. ADHD가 갈 확률이. 그런데 17.1%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로 장내 미생물을 정상화한다면 ADHD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괜히 한 게 아니고요. 실험을 통해서 최근 실험을 통하면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왕절개를 할 때 우리 엄마가 항생제 투여를 하거든요. 제왕절개 할 때 이것도 수술인데 엄마가 그냥 단순히 수술했다고 생각하는데 수술뿐만 아니라 항생제 투여를 해요. 항생제 투여를 하는데 이게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 갑니다. 아이에게 가면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산도를 통해서 엄마에게서 좋은 균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엄마의 피부라든지 그 다음에 2, 3일 후에 모유를 통해서라든지 좋은 균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아이가 항생제를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을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제왕절개를 했던 아이들은 실험쥐에서 항생제를 매일 먹은 쥐하고도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왕절개가 지금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은 현재 50%의 제왕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프로바이오틱스 하나만 먹였을 뿐인데 지금 ADH의 발병률이 0%고요. 여기는 17%가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왜 이렇게 높지라고 하면 ADHD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1%로 나온 거고요. ADHD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로 떨어졌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 발병률이 굉장히 감소하고 이게 단순한 어려운 것도 아니고 프로바이오틱스 하나의 힘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분변 이식술로 해가지고 8주 만에 이 뚜렛 증후군입니다. 아까 뚜렛 증후군이 어떤 건지 말씀드렸죠. 뚜렛 증후군은 T장애 곱하기 2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 1년 동안 가지고 있었을 때 뚜렛 증후군이라는 병으로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이게 그냥 일반적인 논문에서는 극적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극적으로 개선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대변 검사를 했었더니 이렇게 균의 종류가 달랐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균하고 비피도박테리움 균은 이렇게 T장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어요. 다들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태어나자마자 제왕절개를 할 거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지 고민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유를 할 때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균은 비피도박테리움 균인데 이 비피도박테리움 균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좋고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전달하려면 엄마가 비피도박테리움이 많이 들어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서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365 같은 경우에는 86.5%의 비피도박테리움 균이 들어가 있다는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시기를 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쪽 결과만 볼게요. 우리는 그 아이의 뇌가 계속해서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2달 만에 감각 운동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8개월 만이면 언어나 인지, 청각, 기억에 대해서는 거의 다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5년 안에 시각이나 인격이라든지 이건 정신적인 거죠. 이게 5년 안에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살, 7살 됐을 때 이미 아이들이 좀 증상이 나타나요 하면 이게 뭐 물론 그때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늦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시작을 해야 되고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쪽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왕절개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항생제에 계속해서 노출될 거고요. 그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살 미만에 거의 다 끝나는데 이 뇌에 대한 건강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철분이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IGF, 비타민 B, 비타민 A, C, E 이런 항산화제가 부족하지 않게끔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는 똑같아요.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뇌에 대한 시간도 정해져 있다면 이걸 조금 일찍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꼬맹이였을 때 장내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IGF는 성장 인자로서 가장 아이들의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는 성장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장 요소는 언제 나오냐면 강력한 운동,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단백질 섭취를 했을 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성장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 이유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IGF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됐든 장내 미생물을 넣었더니 이쪽으로 보면 크기가 엄청 더 커진 거죠.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게 훨씬 더 커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키울 때 우리는 항상 프로바이오틱스만 생각을 하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을 키우는데 프로바이오틱스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제 식이섬유도 기억을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식이섬유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런데 또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파이토케미컬입니다. 퀘르스텐하고 그다음에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좋은 균은 유익균은 성장하는 데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쁜균은 억제하는 데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유산균이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미생물에 좋은 역할을 한다. 물론 맞습니다. 식이섬유 먹이가 되니까 도움이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파이토케미칼이 이것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게끔 해주는 게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 파이토케미칼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가 이미 자라버렸을 때 그러면 그럼 어떻게 케어를 또 해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또 방법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태아닌과 비타민 B를 먹이게 됩니다. 이제는 4살부터 17살이니까요. ADHD를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태아닌하고 비타민 B를 복용을 하게 됐더니 T장애에도 도움이 되고요. ADHD도 개선이 됐습니다. 이건 둘 다 되는 거예요. 태아닌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킨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ADHD에는 도움이 되고 T장애는 또 도파민 억제제를 약물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계는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도파민 분비도 하지만 전체적인 조화를 일으키게 하는 게 태아닌이에요. 그런데 비타민 B하고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ADHD뿐만 아니라 T장애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병원에서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수를 정신상담을 받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논문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아닌과 비타민 B는 아이들에게도 미리미리 꼭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사용할 수 있고요. 용량은 이렇게 돼요. 비타민 B는 2.8mg, 태아닌은 200mg, 성인 용량입니다. 200mg 정도면 성인 용량이에요. 그냥 안전한 거기 때문에 성인 용량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태아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도 잘 하고 그러는데 이게 T장애에서 약물을 병원에서 투여하는 게 뭐냐면 도파민 수용체 억제제를 써요. 이런 것들이죠. 약물이 있긴 했는데 도파민 수용체 억제제를 쓰다 보니까 도파민은 T장애를 일으키는 거고 그다음에 태아닌을 먹으면 도파민이 또 분비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태아닌을 먹게 되면 도파민 분비가 돼서 T장애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둘 다 효과가 있다는 거고 병원 약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파민 수용체에 대한 억제제를 쓰면 T장애 약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ADHD 치료제를 쓰게 되면 도파민 분비가 되면서 T장애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도파민에 대한 우려를 하는데요. ADHD를 치료하기 위해서 도파민을 이제 많이 나오게끔 하는 방법을 썼는데 이게 오히려 도파민이 많아지니까 T장애가 더 심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전문약을 병원약을 썼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태아닌 같은 경우는 둘의 조화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물을 먹인 그룹과 태아닌을 먹인 그룹에 대한 이거는 ADHD가 아니라 정상적인 아이의 뇌파를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뇌의 활동량이 이렇게 점점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뇌가 활동하게끔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태아닌이다 하는 거고요. 이때 실험 대상이 누구였냐면 20kg 정도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L태아닌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항생제 회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필요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같은 경우 꼭 들어가야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더 추가한다면 식이섬유 이렇게 세 가지는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어른들은 뭐 세 가지 중에서 뭐 선택을 하더라도 아이들은 세 가지 다 한꺼번에 섭취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는 이제 장관기에 연관도 있고요. 성장에도 영향이 있는데 뒷부분에 이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태아닌과 비타민 B는 뇌신경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증상이 개선되는 쪽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T장애도 되고 ADHD도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식물 영양소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DNA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환경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경세포도 일찍 분화를 시작해 버립니다. 그러면 일찍 분화하니까 좋겠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정상적인 세포는 이렇게 자극을 안 받았는데요. 환경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찍 분화가 돼 버립니다. 이 환경 물질이 뭐냐면
비스페놀 A라는 거예요. 우리 플라스틱 전자레인지에 그냥 넣어서 사용한다든지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할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뭐 이렇게 환경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비스페놀 A가 노출되게 되면 신경이 일찍 분화가 됩니다. 일찍 분화가 되는 게 좋은 건가라고 했을 때 시상하부나 이런 것들이 일찍 발달하게 되면 혼란이 와버려요. 그래서 ADHD라든지 뇌의 건강에 안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외부의 환경 물질이 누적이 되면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엄마로부터 임시 중에 그런 것을 받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는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머그컵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게끔 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서 실험을 통한 건데요. 이 쥐는 똑같은 표현형을 갖고 태어나요. 이건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노란색 쥐가 될 운명으로 태어난 쥐들입니다. 유전자는 이미 결정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노란색 쥐는 어떤 거냐면 이게 비정상적인 쥐입니다. 색깔과 이게 안 좋은 거고요. 노란색이. 왜 그러냐면 이미 그 탈모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흰색 머리처럼. 그다음에 백모처럼 그렇게 된 거고요. 비만도 많이 있고요. 질병도 있고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쥐로 변환될 운명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식물성 영양소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메틸화라고 하는데 DNA에 대한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영양 성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미노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식물 영양소하고 항산화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영양요법을 한 아이는 정상적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런데 이게 관리를 안 한 쥐는 계속해서 이 자기의 운명대로 그렇게 이상한 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티라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표현형이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유전자를 받았는데 이게 좋은 식으로 표현되려면 우리가 식물 영양소라든지 아미노산을 섭취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뭐 특정 아미노산이 효과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아미노 스코어가 돼 있는 것에는 충분히 다양한 아미노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만으로도 아이의 유전자에 대한 표현형, 즉 발현되는 게 정상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의 DNA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DNA는 엄마 아빠에게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 아빠에게서 받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복사본을 만들어요. 이렇게 쭉쭉쭉 복사본을 만들어서 하나씩 붙이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렇게 실처럼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mRNA라는 건데요. 이 실처럼 복사한 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을 연결해서 만드는 게 우리의 효소라든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으로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쪽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환경 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UV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초미세먼지가 이 DNA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애가 잘못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형이 달라지는 건데 이런 거를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거죠. 우리가 UV에 의해서 자외선이 이렇게 나의 DNA를 바꿔가지고 만드는 표현형이나 이런 거를 바꿀 수는 있지만 얘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실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이 부분이에요. 이 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쥐가 두 마리가 이제 엄마 아빠로 해서 이제 교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 맨델의 생물할 때 이거 배우신 기억이 날까요? 저도 가물가물한데요. 그 맨델의 유전학 하면서 주름진 콩, 둥근 콩, 1대3, 3대1 우성의 법칙 뭐 이렇게 살짝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우성의 법칙이라 살짝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성을 가지고 있는 게 3이고 그 다음에 3대1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예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하고 둘이라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 해가지고 애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3대1로 이렇게 태어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쥐는 한 마리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뭘 했냐면 메틸 그룹이 풍부한 이것을 음식을 먹였어요. 먹였더니 어떤 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반대로 돼버린 겁니다. 원래는 이 두 마리가 실질적으로 노란색 쥐로 나와야 되는데 정상적인 쥐로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유전적인 것을 영양요법을 통해서 큰 것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이쪽에서 알게 됩니다. 그게 이거예요.
메티라에 지금 메티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DNA를 정상화하는 건데요. 엽산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고요. 식물 영양소, 그 다음에 비타민 B2, 6, 비타민 B12. 그러니까 비타민 B가 들어가 있는 것을 또 섭취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미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일일이 다 챙겨 먹기가 어렵다면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식물 영양소로 해서 섭취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몸에서 DNA가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하는 세포에 존재하는 DNA, 그러니까 소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오냐면 엄마에게서 전달이 돼요. 엄마에게서 전달이 되는데 이 엄마에서 전달이 될 때 이 점점점 이제 출산을 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첫째 아이 날 때 20대 초반에 낳았는데 지금은 30대 중반 정도의 첫째를 낳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엄마에게서 전달되는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보면 비정상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하고 비정상 미토콘드리아가 비율을 이루고 있는데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문제가 되면 심각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미토콘드리아의 생명 주기하고 인간의 생명 주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미토콘드리아가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가 많게끔 하려면 임신하기 전에 미토콘드리아의 정상적인 숫자를 높이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그냥 단순히 숫자 자체로도 늘어나기도 하지만 비율이 있어요.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하고 비정상적인 일 안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일 안 하는 미토콘드리아를 사멸시킵니다. 죽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 열심히 하는 미토콘드리아를 너 일 잘하니까 2배로 복제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의 균형을 일으키게 되고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좋아지죠. 그건 뭐냐면 운동한 사람은 미토콘드리아의 비율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전달되는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이고 아이의 DNA의 미토콘드리아의 DNA도 정상적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좋은 것은 번식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은 사멸하게 하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들이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좋은 애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게 누구냐면 코큐텐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는 것은 코큐텐, 미토콘드리아를 좋게 증식하게 하는 것은 운동. 이렇게 해서 미토콘드리아의 DNA도 보호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실험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대한 실험인데요. 이거는 쥐가 있는데 이건 그냥 비교하려고 만든 쥐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미토콘드리아를 한번 파괴를 시켜봤어요. 막 고장을 내버린 겁니다. 영양 성분으로 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사멸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으로 미토콘드리아를 파괴를 시켰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보면 주름이 많이 생기죠. 이게 쥐가 늙은 쥐가 아닙니다. 이거는 쥐가 이게 늙은 게 아니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름이 많이 생기고 탈모가 생겨요. 지금 털이 거의 없죠. 그러면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큐텐이나 이런 거 먹었을 때 주름 개선이라든지 그러니까 탈모 이런 부분에도 항산화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이 실험으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까지만 실험을 했다면 좀 암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어느 정도 파괴 신출을 회복을 시켰어요. 영양요법으로. 그랬더니 다시 정상화되면서 첫 번째 쥐하고 거의 비슷하게 털도 잘 자라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름도 많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예요. 리버싱이라고 해서 되돌아가는 거죠. 주름과 그다음에 탈모가 개선됐다는 겁니다. 물 한번 마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성격이 그래서 말을 쉬지를 못해서요. 쉬는 것은 강의 끝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달려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강의에서 좀 암울한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쥐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뭐냐면 영양요법을 썼더니 제자리로 돌아오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마찬가지 미토콘드리아까지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회복시켜줬더니 쥐의 탈모라든지 주름이 돌아오네 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환경적으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돌아오네 정상적으로 내가 살았던 환경처럼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안 먹고도 잘 살았어. 그랬겠죠. 환경적으로 안전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에서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화적 스트레스는 DNA 변형뿐만 아니라 표현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타나는 형질입니다. 이 형질을 변화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고요. 손상된 DNA가 어떻게 되냐면 문제의 단백질을 만들어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아까 지금 mRNA 만들면서 단백질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되돌리는 게 뭐냐면 항산화 영양제하고 그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은 이것을 회복시켜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아이들의 키가 크려면 또 성장을 하려면 영양요법 이 부분이 또 관심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보면은 간단합니다. 먼저 근육을 파괴시켜야 돼요. 근육을 파괴시킨다는 말을 이제는 이상하게 제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파괴를 해야지 이 단백질로 저장해 놓은 것을 아미노산으로 바꿔요. 그 아미노산이 혈액을 녹아요. 단백질은 녹지 않기 때문에 먼저 파괴해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뇌로 보내면 성장 호르몬이 되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되고 인슐린이 되고 그다음에 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효소도 만들지만 항체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파괴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근육에서 부서나온 아미노산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 그 단계가 뭐냐면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운동으로 인생이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서 이게 단백질 보충을 해줘서 회복하면서 내 근육을 다시 쌓아놔서 다시 또 쓸 수 있게끔 충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와서 운동을 했더니 이게 GH가 뭐냐면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에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이의 체중에 따라서 그다음에 BMI 이런 거에 따라서 나오는데 정상적인 체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에게서 성장 호르몬이 운동을 했을 때 나왔다는 거고요. 그 운동을 했을 때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근육에서 나오고 근육을 위해서 단백질 보충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장 호르몬의 구성을 보면요. 펩타이드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펩타이드라는 것은 뭐냐면 아미노산으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의 원료는 뭐가 되냐면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가 높은 단백질을 아이들이 벌써 섭취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세포의 크기가 감소돼요. 어른들도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나올 수 있게끔 운동해야 되고 단백질 섭취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방세포가 감소가 된다면 아이가 성조숙증이 일어날 확률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조숙증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 복부 비만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운동을 했을 때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하는 운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산소 운동이 됐든 뭐 저항 운동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이 됐든 둘 다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이 나와 있지만 유의적 차이가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든지 뭐 고강도 인터벌 운동, 강력 운동, 저항 운동 이런 걸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비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쪽으로 보면 이 선이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잘 섭취하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이렇게 뚝 떨어진다는 거죠.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상치보다 덜 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양이 결핍된 상태, 단백질, 아미노산, 탄수화물이 됐든 영양 결핍이 돼서 운동을 하게 되면 아이가 키 크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노동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노동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백질 섭취는 언제 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 섭취하고 나서 1.5시간 정도 되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루 종일 20시간까지죠. 20시간까지는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성장 호르몬이 쭉 나오고 단백질 합성 능력이 근육 합성 능력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고요. 가장 좋은 시간은 운동 전후 1시간에 섭취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운동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만 해도 내게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성장 호르몬이죠.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 콩 단백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죠. 굉장히 좀 저도 놀랐어요. 식물성 단백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먹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물론 실험은 젊은 여성을 대신 20대 여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혈액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단백질 보육증제 쉐이크를 먹었더니 성장 호르몬이 80분부터 쭉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게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에너지 드링크 먹어봤자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와요. 그 다음에 단백질인데 그러면 음식을 통해서 콩단백질이나 이런 거 먹으면 똑같은 양의 단백질 먹으면 많이 나올까? 라고 했더니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음식으로 통해서 먹은 단백질은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 데 쓸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써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안 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성장 호르몬이라면 쉐이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먹여야 된다는 것을 이쪽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언제 나올까 한다면 성장 호르몬은 첫 3시간 동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면을 어떻게 잤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냐면 깊은 잠을 잤을 때예요. 우리가 깊은 잠을 뚝 자고요. 그 다음에 렘 수면으로 해서 뚝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깊은 잠 자고 이렇게 해서 서너 번 정도 이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면서 우리는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첫 3시간에 깊은 잠 제일 많이 자요. 그러면서 성장 호르몬의 80%가 이 시간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을 어떻게 자냐면 이렇게 자요. 깊은 잠 한 번도 안 잡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경 쓴 일이 있고 내일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미팅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깊은 잠을 한 번도 안 자요. 그러면 아이들은 언제가 그러냐면 유튜브 보고 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깊은 잠을 안 자는 것은 성장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꼭 아이들과 그냥 정말 재미없는 아재 개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차라리 내가 자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의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숙면 때 이게 조금 그래프가 애매하게 그려졌는데요. 제가 조금 더 수정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했을 때 운동을 지금 이거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게 10시부터 1시까지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좀 빼쪽하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운동할 때 성장 호르몬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수면할 때 전체량은 수면할 때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많지만 숙면할 때 많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거죠. 성장 호르몬은 수면과 운동 시 대부분 분비가 되는데 수면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고요. 운동은 그래도 꼬박꼬박 해주는 게 좋겠고 수면할 때 400g의 단백질은 성장 호르몬 분비에 변화해 준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GF 아까 말씀드렸죠. IGF 어디서 나온다고 했으면 제가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게 유아 성장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운동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그런 것은 뭐냐면 키 크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막 소리 지르고 제발 조용해 옆집에 다 들린단 말이야 라고 해도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져 있죠. 잠자고 일어나면 키 크는 게 바로 중강도 운동할 때 IGF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IGF가 언제 나오냐면 단백질 섭취만 해도 또 나와요. 그렇다면 운동해주고 단백질 섭취하시면 완전히 좋겠죠. 거기에다가 마이크로바이옴, 제가 여기다 써놨네요. 마이크로바이옴 영향도 받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 이게 바로 성장의 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 키 크려면 조금 시끄럽더라도 뛰어놀게끔 해주고요. 어차피 뛰어놀 거 땀 뻘뻘 흘리게끔 뛰어노는 중강도, 그냥 뛰어놓으면 안 되고 중강도로 뛰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그림에서 봤던 거, 이게 마이크로바이옴, 이거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체크를 하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되게끔 프로바이오틱스를 해주면 성장된다. 이게 성장과 마이크로바이옴 연결돼서 한 번 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칼슘 먹을 때 있죠. 칼슘. 아이들 칼슘, 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칼슘 먹을 때 80kg 가지고 있는 제 성인이죠. 80kg 가지고 있는 성인이 하루에 1000ml 정도 먹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20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이가 20kg니까 4분의 1이니까 250 정도 먹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여기 있는 리더님들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가 4살에서 8살만 되더라도 하루 권장량이 1000이에요. 성인 용량하고 똑같이 먹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1300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250 먹으니까 칼슘이 부족해서 성장에 방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용량은 칼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많이 먹어?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성인보다 더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타민 K예요. 비타민 K가 최근에 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석회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뼈가 혈관에 침착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것은 뒤에 그림을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에요. 뼈에 칼슘이 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이겁니다. 이것만 먼저 보면요. 비타민 D하고 비타민 K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비타민 D만 있고 K가 부족하게 되면 자기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뭐 석회화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가 어제 밤새 그림을 어제가 아니고 그제죠. 밤새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 왔습니다. 잘 보시면 이 꼬맹이들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뼈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칼슘이 먼저 들어오겠죠. 그런데 비타민 D가 먼저 1번으로 해줘야 돼요. 비타민 D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하냐면 혈액까지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게 바로 이 효소들에 의해서 도움을 주는데 이 효소가 도움 줄 때 마그네슘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지 칼슘이 이렇게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바꿔가지고 옮겨주는데 지금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혈액까지만 가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 칼슘이 혈액에 있으면 이게 석회화입니다. 동맥경화나 이런 거에 일으킬 수 있고 계속해서 칼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혈관에 있는 칼슘을 뼈로 옮기면 좋겠고 아이들에게는 성장에 도움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겠네 라고 되는 게 비타민 K의 역할인데 비타민 K가 또 자극을 하면 이쪽으로 오시테오칼신에 의해서 뼈까지 보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비타민 K까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키즈 비타민의 비타민 K가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비타민 K가 왜 늘어났는지 이유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조숙증이죠. 성장 호르몬의 반대, 성장 호르몬을 반대로 성장을 막는 게 성조숙증입니다. 근데 성조숙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뭐 성장 치료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2020년 논문에 나온 것은 뭐냐면 항산화 비타민을 쓰게 되면 성조숙증을 개선한다고 나와 있고요. 혈중 농도 비타민 D가 낮으면 성조숙증뿐만 아니라 비만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하게 되면 복부 비만이나 전신 비만을 날아주고요. 비만이 생겼을 때 성조숙증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한 세트로 기억을 하시면 성조숙증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되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불편하니까 제가 이쪽에서 또 가져왔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보조 혈액,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때 왜 이렇게 미네랄들이 필요하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은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이걸 다 일일이 하려고 한다면 저도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세로토닌이 됐든 도파민이 됐든 우리의 뇌에 좋고 장에도 좋은 여러 가지 산물을 만들고 싶다라면 이 원인인 아미노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립토판하고 페닐알라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아미노산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도 원료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있는 보조 성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 표를 외우는 것보다도 그래서 아이들이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장을 정리한 겁니다. 이거 제가 어제 또 다시 그제 너무 기분 좋게 만든 건데요. 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정리를 해보면 운동을 해가지고 머슬 근육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성장 호르몬을 보충하는 방법은 아미노산을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운동하면 더 좋겠죠. 성장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깊은 수면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성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필요한 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비타민 K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비타민 K는 종합 비타민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 C 또한 콜라겐을 합성해가지고 콜라겐도 뼈 형성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도 키 크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미노산이 하는 역할은 뭐 단순하게 이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항체하고 면역,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은 근육 운동을 하게 됐을 때 마이오카인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마이오카인이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게 바로 IGF-1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또 아미노산을 섭취하거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또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어디로 가냐면 성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여기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또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도 나와 있고요.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지방세포입니다.
지방세포는 우리가 근육에서 나오는 게 마이오카인이라는 거예요. 마이오카인의 반대, 여기서 끊어볼까요? 카인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카인. 마이오는 근육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디포는 지방이란 뜻이에요.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에스트로겐 분비를 증가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중 특히 유방암이라든지 자궁근종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복부 지방을 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되는 거 마이오카인, 운동을 해주라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얘네들은 반대예요. 서로 반대. 그래서 아디포카인이 나오면 성장 호르몬은 50%로 감소가 돼요. 그래서 복부 지방은 아이들한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뭐 아유 배 나와도 괜찮아. 나중에 다 위로 안 갑니다. 그래서 평생 옆으로 가지고 있는 게 복부 지방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에스트로겐하고 염증 물질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조숙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주는 게 비타민 A, C, D, E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 오메가3 이 정도로 정리하면 지금까지 성장에 대해서 정리한 한 장의 슬라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 도시화, 미세먼지 이런 건 우리가 다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우리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우리 아이도 커버렸겠죠.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아이를 케어해 주기 위해서 그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딱 10시에 마쳤네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이라도 질문 받아주셔도 될까요? 예. 네. 채팅방인가요? 네네, 채팅방에. 예. 칼슘 먹고 속 쓰리는 거 당연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이거 먹는 시간을 한번 바꿔보시면 돼요. 식사 전이라든지 식사 전이라는 거 공복에 먹는다고 그게 아니고요. 먹고 나서 식사를 해버리면 눌러버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하루에 2알 먹잖아요. 그러면 2알 맞죠? 2알 먹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나눠서 잘 식사를 할 뭐 이제 끊어서라든지 어떻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칼슘은 안 먹고 있는 것보다 먹는 게 나으니까요. 그 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신지환님. 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업그레이드 되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쓰림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예. 자연분만 언제부터 먹이면 되나요? 모유수가 아니라 분유 먹이면 어떤가요?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되나요? 365 한 포 괜찮아요. 일단은 뒤에서부터 얘기할게요. 한 포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한 포 정도는 그렇게 큰 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노출이라고 제가 그래서 섭취보다는 노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이유예요. 조금씩 노출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에게도 좋고요. 자연분만한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100일 이후라든지 최대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1년 이후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100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소아과에서도 약국을 했었는데 소아과에서 약국을 하다 보면 정말 이른 시간에 아이들이 항생제를 접해요. 그러면 항생제를 접하는 순간 다음부터는 그냥 시기가 없어요. 항생제 먹으면 바로 시작입니다. 항생제 먹으면 아이들은 바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모유가 아니라 분유 먹으면 다 식힌 다음에 마지막으로 넣을 때 분유에다 살짝 노출시켜가지고 주는 방법으로 쓰면 돼요.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는 어차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도 자기가 살기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아직 프로바이오틱스는 굉장히 어린 애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처럼 시원하다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다 식은 다음에 이제 넣어줘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야, 다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목이 쉬도록 목이 오늘 오전에 좀 하고 와가지고 쉬었습니다. 몸이 쉬어야 되는데 목이 쉬고 있어. 네. 이런 아재 개그를 잠자기 1시간 전에 아이들과 해준다면 아이들이 좀 빨리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발달 장애 아이인데 이게 뒤에서 끊겼나 봐요. 먼저 이거부터 장도훈님이 6세 7세 더블 X 칼맥티 먹을 때 어느 정도 정량으로 일단 먹이셔도 되고요. 더블 X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먹여도 돼요. 이게 제가 보기엔 좀 더 먹여도 돼요. 원래 6알 먹은데 좀 더 먹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비타민 함량이나 이런 게 높지는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그냥 손으로 할게요. 항상 뭐 도구가 없으니까. 도구가 없으니까 손으로 할게요. 이 손이 있죠. 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로 할게요. 자, 이걸로 하면 지금 상표를 가려야 되겠죠. 자, 모르시죠? 잘 어떤 건지.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게 하나의 캡슐이에요. 하나의 캡슐인데 이쪽에서 우리가 비타민 B가 또는 비타민 C가 이 정도 들어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만 지금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더블 X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나 비타민 C의 함량이 다른 것보다 적긴 하지만 이쪽에 있는 게 다 뭐가 되냐면 식물 영양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기된 용량으로서는 함량을 그렇게 너무 문제가 될 함량도 아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식물 영양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좀 더 아이들도 섭취를 더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분 나오셨네요. 아까 다른데 가슴이 나오려 하는데 성중성 예방하기 위해서 영양제 먹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늦었지만 빨리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복부지방 빼기 위해서 운동하셔야 돼요. 10살 아이가 가슴이 나오면 벌써 좀 이른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나오는 것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지금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이의 복부지방을 먼저 없애주는 게 먼저고요. 마이크로바이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항산화된 애들은 좀 많이 먹게끔 하셔야 돼요. 비타민 A, C, E는 도움이 되고요. 오메가3 섭취해가지고 몸 전체를 정상화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해주고 지방을 빼려면 단백질 섭취가 좋아요. 그래서 지방 다른 거 먹는 것보다 단백질 섭취를 좀 하게끔 해주시면 지방 빼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 6개월 아이인데 이유식 시작하면서 유산균 단백질 섞어 먹고 있는데요.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뭐 이유식이니까요. 단백질 추가하는 게 좋고 유산균도 좋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좀 분말로 가능한 것들은 좀 다 먹이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 녹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녹는 것들이 있으면 다른 것 좀 노출시켜도 돼요. 특히 제왕절개한 아이들은 식이섬유는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모유 그것도 아신가요? 모유는 원래 올리고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원래 분해를 못해요. 우리 인간이 섭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내 미생물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쉽긴 해요. 좀 두 개만. 근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일단 이것도 남들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이거 빼지 않고 꾸준히 한번 섭취하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다 추가한다면 저는 비타민 C 정도는 조금 어떻게 능력껏 한번 좀 더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물에 녹여도 되죠. 뭐 칼맥 같은 경우에 뭐 물에 녹일 수 있으면 녹이는데 잘 안 녹을 겁니다. 예. 잘 녹이시면 저도 알려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과 키즈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둘 다 드시라니까요. 자꾸. 자, 이거 좀 어렵네요. 자, 그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발달 장애아 중에 마이크로바이옴과 키즈랑 보조식품 중 그러니까 이거 키즈를 말하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이 먼저입니다.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먼저고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또 키즈 비타민하고 같이 해야지 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데 일단은 둘 중에 하나만 꼭 선택하라면 엄마 아빠 같지만 저는 이제 엄마입니다. 엄마. 그래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알약을 잘 먹는 방법은 저는 10몇 년 한 거의 20년 가까이 약국을 해봤지만은 이거는 저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성공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아이들이 약 잘 먹는 방법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애도 정말 싸웠어요. 예. 5살 아이 아미노를 물처럼 수시로 태워 먹는 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아미노산이. 그런데 뭐 변비가 있는데 물을 너무 안 먹어서 달달하게 줄까요? 아니 그렇게 그냥 먹이십시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성분 전체를 잘 안 봤는데 이 달달하게 하는 것이 어떤 거인지 물론 이제 A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확인도 안 했거든요. 저 항상 이거 먹고 있어도 마시고 있어도 가루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그냥 달달하니까 그냥 편하게 먹이십시오. 물에다 타가지고 계속해서 처음 먹게 하시고 이렇게 음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 물 정말 안 먹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는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이거는 제가 그 파트를 한 번도 안 맡아봐가지고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들어본 거가 전부고요. 자료를 한 번도 안 받아봐서 네, 이거는 제가 경험하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는 제가 보기엔 정하고 싶다면 그래도 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정상화된 게 뭐 한 두세 살 정도는 이미 다 결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아재 개그 제가 잘합니다. 네. 그다음에 돌아기인데 단백질 파우더 예, 조금씩 노출시켜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통계 결과에 나와 있어요. 3살하고 4살 있는데 그때 단백질 섭취가 60 몇 퍼센트? 원래는 100%를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수유가 끝난 상태에 아이들이 단백질이 엄청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까 칼슘제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 성장에 부족한 것들이 성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영양을 아이들에게 안 주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보다 심하다는 것을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산균 먹으면 구토하는 돌 전 항생제 섭취하는 아이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예, 이게 정말 이게 말이 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제가 이해한 것은 항생제를 먹고 있는데 유산균만 먹으면 토한다라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약 먹이는 것은 정말 저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애도 약 먹여놓고 보면 한 몇 초 후에 토하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이럴 때 제가 쓴 것은 뭐냐면 아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그 뭐지 뭐 하나를 그 뭐죠 액체는 아니었는데 좀 젤리도 아니었고요. 하여튼 어떻게 먹였었냐면 뭐에다 그냥 타줬어요. 이렇게 좀 이겨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액체인데 끈적끈적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잘 이겨가지고 하면 그거 먹으면서 아이들이 잘 먹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양을 조금씩 줄이면 그게 가능해요. 처음에는 그 향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향이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토 증상을 일부러 일으켜요. 그런데 그 향이 익숙해지면 우리가 그걸 구토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은 용량에다 예전에 아이들이 먹던 거에다 이렇게 발라서 천천히 이렇게 그 용량을 늘려가면 돼요. 그러면 이 향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어디 비유할 수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양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양고기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했었는데 지금은 양고기가 없어서 못 먹어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 그 냄새를 처음에는 안 좋게 생각하지만 이게 나한테 좋은 거다 하면 점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익숙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더욱 열심히 아재 개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엄마는 유산균 알러지라고. 그렇죠. 유산균보다 유산균의 배지에 의한 알레르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키울 때 유산균을 먹이를 주잖아요. 그러면 우유 배지나 이런 데다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알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안타까운 경우기는 하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뭐 유산균으로 해서 섭취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적어도 이런 경우에는 뭐 식이섬유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고 식이섬유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을 키워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 영양소도 그다음에 식이섬유도 마이크로바이옴을 키워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비율 특별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따르게끔 하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미노산 스코어가 이미 100이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게 효율이 좋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맛만 있고 잘 먹기만 한다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이 잘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성 단백질도 이제 곧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이게 동물성 단백질이 나와서 제가 강의를 맡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나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5kg 배도 나오고 가슴도 나왔는데요. 남자아이 운동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보면 뭐가 되냐면 원래 성조숙증은 여자아이가 90%가 넘어요. 남자아이들에게 드문 현상인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배가 나오고 그러면 가슴도 많이 나오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만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늦어버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산화제 미리 먹이시고 오메가3 먹이시면서 단백질 섭취하고 운동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2살 코피가 이유 없이 많이 쓰는 칼슘 먹어도 도움이 되나요? 칼슘하고 비타민 C 먹으면 코피는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C도 콜라겐 합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아시잖아요. 항해 때 생긴 거. 그 뭐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에너지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는 건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뜻이고요. 그 항해병 있잖아요. 그거. 이거 했었을 때 그
뭐죠? 비타민 C. 버벅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자, 비타민 C를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증상이 조금 완화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코하고도 연결돼 있으니까 이 점막세포나 이런 것도 콜라겐하고 비타민 C 섭취에 그다음에 칼슘도 도움이 돼요. 마이크로 검사, 만 3세. 예, 그렇죠. 만 3세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 모르고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만 해봐도 다 아실 수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한 3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냥 궤도에 올라요. 그러니까 3살부터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12살 코피도 똑같은 거고요. 지혈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같이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버벅거리기 시작하면 이제 말이 이제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거고요. 여기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코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아까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원래 저도 아이를 키워봤고 그랬으니까 원래 그렇죠. 괴혈병 장윤정님 감사합니다. 좀 늦게 봤지만 괴혈병 그렇죠. 그거였죠. 그 코피가 많이 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 코피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영양제품을 많이 써도 코피가 났었는데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크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결합 조직이나 이런 게 못 따라가서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콜라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양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비타민 C, 콜라겐 이런 것들도 많이 섭취하게끔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이게 흔한 거냐면 소건중탕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소건중탕이라고 있는데 또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소건중탕이 예전에 흔하게 먹던 약 중에 하나인데 영양제 중에 하나인데요. 소건중탕이 이제 정말 에너지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건중탕이 있는데 그 한약 제제로 있었어요. 아이 코피 날 때 먹는 약이 소건중탕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한약 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부터 아이들의 코피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그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가 큰데 성장할 때는 이미 코피라든지 이런 게 나는 게 그냥 안타깝지만 그게 가능하구나. 그런데 좀 더 덜 피곤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무리하지 않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콜라겐하고 비타민 C 섭취해서 결합 조직을 좀 튼튼하게 해주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돌 아이한테 식이섬유 파이도 먹여도 될까요? 뭐 이 정도 돌 아기에 이게 상관없어요. 좀 먹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키우는데 엄마에게서 받은 균도 키우려고 한다면 유익균을 키우려고 한다면 식이섬유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사님이 기억을 못 하시면 여기 다 원기소랍니다. 그죠. 옹기소. 네, 괴혈병과 옹기소. 그렇죠. 소건중탕하고 이런 거. 자, 연결돼서 다 예전부터 있었어요. 소건중탕은 조선시대 그때부터 있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육한 약사님 너무 유익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지금 방학이 다가오는데 이때 엄마들에게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함을 보답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사님. 네.